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계속 시장을 다독이던 옐런 재무장관의 미국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 발언이 나왔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두고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도 시장과 관련한 여러 이슈로부터 명쾌한 투자 솔루션까지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모두 파헤쳐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선견선생 마스터님과 해왕 마스터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선견선생 마스터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견선생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10시 반부터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선물하시는 분들 매도 포지션 타셔서 수익 나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관해서 일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해왕 마스터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좀 근심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국내 주식도 이제 환율 1,300원대 돌파가 드러나면서 시장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파월 청문회도 있고 그리고 유가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입니다.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네요. 오늘 한 번에 정리를 하면서 사실 위험 자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차트 교육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좀 집중해서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1시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나스닥 현물 시장은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은 여전히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또 시장 다양한 이슈들 모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 또는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모두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자이언트 스텝 우려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경기 침체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확대하며 공급 우려 완화 속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22회 국가 간 국채 스프레드 확대 대응 방침 마련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28% 상승한 11,60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44% 오른 온스당 1,84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6.14% 급락한 배럴당 10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6% 상승한 1.06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뉴욕 증시 전 거래일에는 3대 지수 모두 2%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또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3.3%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나스닥만 좀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선견 마스터님은 매수, 그리고 해영 마스터님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먼저 해영 마스터님부터 시장에 대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오늘 파월 청문회가 있죠. 네, 지금 파월 진행 청문회, 중이죠.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좀 안도심 있는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요. 어떤 시장을 좀 달래는 멘트겠죠. 지금 중요한 게 이게 단발성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안도를 하더라도 실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단발성으로 이어지고 어떤 실제치가 좀 들어갈 때까지 또 한번 재차 하락이 들어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지금 청문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일단 저항을 좀 한 군데 볼 수 있는 자리가 11,800포인트. 여기 구간에서 저항력을 일단 체크를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건 뭐냐면은 이제 청문회 시작을 하고 너무 세요. 단기 반등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셉니다. 지금. 그리고 파동상만 좀 체크를 하면은 여러분들 파동상 체크를 하면은 지금 단기 고점이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림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미장 개장하고 30분 지났는데 이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그럼 지금 있는 포인트가 단기 고점 11,600포인트 넘어선 이 포인트가 고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시사를 하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여기서 랠리성을 다소 보일 거예요. 미장 개장하고 30분 지났지만은. 근데 11,550포인트 이탈 나오면은 그대로 다시 또 재하락장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매수든 매도든 저는 붙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좀 이탈 관점이 나와야 돼요. 이탈 관점이. 그리고 오늘 시장 얘기 좀만 해볼게요. 시장 얘기 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사실 1,300원 환율 돌파가 드러났죠. 좀 심했습니다. 오늘 나스닥도 코스피 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잠깐 화면 좀 변경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언제까지 빠질까라는 어떤 가이드에서는 다음 미국 CPI 발표 때까지는 빠지겠습니다라고 제가 언급드리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CPI 발표. 좀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제 3,000선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3,100선이죠. 3,100선, 200선에서 2,550까지는 기술적 분석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락에 대한 코스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슈가 뭐였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CPI가 너무 급등하는 상황, 자이언트 스텝을 갑자기 확률이 올라가는 상황, 이 이슈예요.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중립금리 0.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가는 걸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미국이. 저희가 이제 금통위가 이제 열리는데 빅스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빅스텝 얘기가.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이제 상승 요소가 2,300까지는 아직은 더 떨어진다. 이 정도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험자산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험자산 뭐죠? 증시, 뭐 지금 이슈되고 있는 코인, 이 부분 관련해 갖고 다 빠지고 있죠. 이게 왜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냐면은 지금 긴축성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속도에 대비해 갖고 돈이 빠져나오는 양이 굉장히 급해지는 거예요.
시장이 제가 1월에도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1월부터 떨어진다고 얘기는 했으니까. 근데 이번 이슈 떨어지는 이슈는 이 CPI가 순간적으로 폭발했기 때문에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2550선에서 2300선으로 하방 모멘텀 다시 잡은 거예요. 지금 채널링 구조만 본다면은 여러분들 이 구조를 봐야 돼요. 예, 이 구조를.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 하단선까지는 일단은 2,300원까지 쉽게 열려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야 돼요. 2,300까지는. CPI 발표 이후에 단편적인 그림입니다.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이죠. 미국 CPI. 실제로 우리가 왜 그걸 확인해야 되냐면 물가가 내려가나? 한번 테스팅을 거쳐야 돼요. 테스팅. 한 번 더 테스팅. 설령 빅스텝이 들어가더라도. 그럼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보다는 CPI가 제일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네. 만약에 CPI가 다시 한번 다운그레이드 되는 현상이 펼쳐진다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도 또다시 확률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전에 얘기했던 차트 교육 좀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좀 전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할까 말까 제가 사실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 괜히 또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해야겠더라고요. 네, 이거 좀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연도 초죠, 여러분들. 이번 연도 초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금리 인상을 3월로 개시를 하는 그 조건을 알렸을 때 어떤 하락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좀 세게 했었어요. 영상에도 올렸거든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 저 왜냐면은 이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떨어진다고 했다가. 제일 대표적으로 그 가격에 채굴 하겠냐. 여러분들. 예. 제가 받은 어떻게 보면 악플 중에 제일 많이 받은 날이에요. 제가 여기 서울경제 오면서. 근데 결국은 왔네요. 그죠? 결국 왔네요. 예.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위험자산이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들. 긴축성 행보를 보이는 2022년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유동성장과 어떤 이슈성장에 대해서 번복 랠리를 보이다가 지금은 완전 위험자산이 빠져나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돈이 다 현금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같아요. 예. 다음 달 CPI 발표 때까지는 하락을 좀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패턴에 대해서 댓글들이 많았어요. 이걸 알긴 아냐. 여러분 제가 이거 책 한 권 읽었습니다. 이 패턴 하나 때문에. 제가 다음에 가져올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책이 쌓여 있어요. 숫자책으로만. 자, 이 패턴의 단편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X의 ABCD가 구성이 돼 있는데 PRZ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D값에 대한 포인트가 변곡이 될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요인이에요. 이 포인트를 찾기 위한 패턴이에요.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일봉 차트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하모닉에 대한 구성이 일봉 주봉으로. 그리고 긴축성까지 연결이 되면은 제가 그때 실질금리 얘기 드리면서 상승이 올라갔는데 그때 45,000달러였거든요. 17,00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긴축이 도와주니까. 불과 이제 5개월 지났죠, 여러분들. 왔습니다. 계속 내려왔죠. 올라가진 않고. 그러면은 이 PRZ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X랑 어떻게 보면 A 있죠. A에 대한 비율이 있고 X랑 이제 B에 대한 비율이 있고 이제 A랑 C에 대한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이 이 패턴 안에서 수렴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비율이. 여기 왼쪽에 네모칸 보세요. 이게 하모닉이에요.
그럼 이 구성값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D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뭐라고 떠요? 여기 화면에 사이퍼 패턴이라고 뜨죠. 자, 왼쪽 사이퍼 패턴 한번 볼게요. 이 비율 안에 지금 하모니 패턴이 포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D값에 대한 어떤 전략은 18,000 내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포인트가 17,000에서 18,000 요 레벨링이 굉장한 지지예요. 여기 올 때까지는 하락에 대한 코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가정값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린 거는 45,000달러 때 지금 하지 마시고 이 가격대 오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죠? 결국 패턴에 대한 D값이 17,500에서 18,500 사이에 대한 구성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조예요. 여러분 엘리언트 좋아하시죠? 엘리언트 언제 보는 줄 알아요? 엘리언트? 자, 화면 좀 변경하겠습니다. 자, 엘리언트 언제 보는 줄 알아요? 자, PRZ 나오죠? PRZ 나왔어요. 18,000으로. 그러면은 보실 때 엘리언트도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이론에 대해서 정립을 하려면은 어떤 이 4시간 봉이라든가 이 구조 내에서 어떤 기준치 이탈이 드러나야지 그때부터 가능성이 열린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예. 제가 차트 교육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안 할까요? 차트는요, 6개월 배우나 1년 배우나 다 똑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화, 돈에 대한 흐름, 이동이 일단 제일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탈에 대한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탈에 대한 구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은 제가 18,000 레벨링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1시간 분봉에서 최근 가장 깊었던 하락에 대한 패턴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려면은 자, 엘리언트 파동에서 채널링에 대한 구조가 상단 이탈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 매수세를 본격적으로 보는 게 최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반등 조건이 피보나치 배열로 몇 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 화면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 배열로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어디냐면은 화면 좀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자, 1차가 37,000달러, 2차가 49,000달러. 이 지지를 받았을 때 그 가능성이 반등값이 거기까지 열린다라고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익절에 대한 코스도 어디까지 할지 기준치가 잡히는 거죠. 이게 하모니 패턴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주 있을 부산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이거를 배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직접적으로 시황도 얘기 드리겠지만.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 건 뭐예요? 차트?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왜 빠지는 거예요? 지난 4월에, 1월에 얘기했던 긴축성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위험이 굉장히 가중된다는 걸 평가를 했어요. 왜냐? 돈의 흐름이 보이니까 빠져나올 게 뭐가 있어요? 증시랑 이제 비트코인 대표적으로. 이번에 하락 랠리가 들어가서 확실해진 거는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입니다. 자산에 대한 형태를 구분했을 때. 지금 시장이 현금성으로 확보가 들어가니까 제일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펀딩이 뭐예요? 채권 구조예요. 여러분들. 채권.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예치액이 2배나 늘어났어요. 왜냐? 4, 5%에 대한 수익률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제일 나이스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돈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결국 왔어요. 예. 앞으로 지지를 한 번 더 받는다면은 그 부분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지금 증시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코인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지만은 다음은 이제 CPI죠. CPI에서 어느 정도 물가 안정됐다는 걸 입증하기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부분은 다소 힘들 전망이 이어져요. 지금은 지표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표로.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좋은 징조가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께서 또 이 코스피를 하단 구간을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세워주신 적이 있는데 이어서 이 비트코인까지도 이번에 그 저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오늘 세워주셨는데 그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타이밍 싸움이고 예.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그 문제이기는 한데 네. 마스터님께서 11,600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제 그거를 돌려보면 네. 11,600을 지지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오. 차트 잠깐 보면 네. 자 11,600 이선입니다. 이선을 지지를 하면 전고점 라인인 한 678 라인이죠. 678 라인까지는 일단은 단기 매수에 대한 룸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11,600을 조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30까지 일단은 좀 올랐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항상 이 신세계 리턴즈에서 말씀드리는 포지션은 단기 포지션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봉상 보면 나스닥은요, 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체험을 하시다시피 대세 하락장입니다. 예, 대세 하락장이고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얼마가 내렸습니까, 여러분? 5,000포인트 이상 내렸어요. 5,000포인트 이상 다운이 되고 지금 얼마 올랐나요? 한 500에서 600포인트 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관련해서 제가 저번 주에 지난 방송 리뷰를 제가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미국에 대한 부채 말씀을 드렸고 부채에 연결된 국채 금리 말씀드렸고 국채 금리에서 어디로 넘어갔나요? 기준금리로 넘어갔죠. 자,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이자 부담으로 일단은 기준금리를 3.0에서 3.5,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 되는데요. 기준금리는 3에서 3.5%, 이거는 무조건 지킬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7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 시장은 지금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할게요. 인플레와의 전쟁. 미국이 인플레와 전쟁은 굉장히 조금 오랜 시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관해서 노란 톡방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셨고 또 방송상에서도 이제 공개 방송상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질문을 던져 주셔서 제가 잠깐만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미국의 부채를 설명드리면서 두 가지 개념을 일단은 좀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로 부채에 대한 인플레이션 효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저금리 기조와 고금리 기조의 정부 부채에 관해서 정부 부채 총량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번 주 월요일 방송 못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신세계 리턴즈 다시 보기 되니까 월요일 거 일단은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 자 저금리 기조와 고금리 기조 말씀을 드렸는데 자 2019년도 뉴스를 제가 좀 하나 따온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저금리 기조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부채 총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금리 기조에서 부채 총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고금리 기조로 바뀔 때 이 부채 버블이 터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2년 전에 기사를 일단 보시면 이때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였고요. 금리 인하하면 부채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사에 나왔죠. 금리가 인하되는 그리고 금리가 저금리 기조에 들어가면 부채 총량은 우리가 상상한 것 외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라는 이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준이 금리를 1% 인하하면 연간 200억에서 250억 달러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 내립니다. 국채 금리 내려갑니다.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부채 총량에 대한 이자가 줄어든다. 이 개념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 좀 자세히 들으시고 생각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경제기사 보시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미국의 부채 한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최신으로 일단은 30조 원 넘은 거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자, 이 회색입니다. 2008년에서 2010년 금융위기 전에는 부채의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했다. 그렇죠? 금융위기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전 시대보다는 올라갔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채에 대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시기를 보시죠.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 공급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부채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우리가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시기도. 자, 1, 2, 3번 시기입니다. 3번 시기로 넘어가 볼까요? 부채의 기울기가 굉장히 커졌죠. 부채의 기울기가 굉장히 커졌고 지금 어떻습니까?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가는 초입의 단계다. 자, 부채의 총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자, 부채의 총량은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을 다 더한 게 부채의 총량이죠, 여러분. 그죠? 1번, 2번, 3번을 전부 다 더한 부채의 총량의 고금리 기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년에 내야 될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자. 자, 그럼 이자 비용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요걸 먼저 보시면, 자, 21년입니다. 2021년에 29.5조 달러의 부채가 있었을 때 5,6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5,600억 달러. 자, 곱하기 1,280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1년에 평균적인 우리 국채 금리가 약 1.5% 정도라고 산정을 했을 때 얼마였죠? 5,600억 달러였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3%가 넘어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단순 계산으로 해도요, 이거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1,000조가 넘어갑니다, 한화로. 이 비용을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자,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도 곱하기 2가 넘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잠깐만 내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파월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파월이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이 기준금리 3에서 3.5%라는 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저는 항상 시장이 침체가 와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 그리고 금리를 대폭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은 하지만 끝까지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장을 뚫고 올릴 수는 없어요. 브레이크를 거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 3에서 3.5%라는 것을 이미 페드에서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일단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는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자,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 3%에서 3.5%로 고정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7%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일단은 조금 묻어두셔도 된다. 왜냐? 7%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에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요, 3배, 4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앉아서 나가는 돈이 1년에 1,400조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한화로. 엄청난 비용입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금리에 대한 브레이크, 국채금리에 대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야 된다. 그 연말까지 3에서 3.5%다.
자, 그런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 나스닥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요. 10,000포인트는 건드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추세적으로 보면 10,000포인트는 일단은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자, 1,400에서 1,500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박스를 친 요 구간인데요. 자, 일단은 1,400에서 1,500포인트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제가 코스피 지수를 이제 산정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2,750과 2,450을 산정해드린 기법으로 보면 1,400에서 1,500까지는 일단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반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반등을 해서 자, 반등의 시점은 한 12,000포인트까지 일단은 제가 보고는 있는데요. 자, 12,000포인트까지 반등을 한 다음에 10,000포인트를 깨려는 도전을 아마 할 것이고 이 도전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9,700에서 9,800포인트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입니다, 여러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자, 11월에 우리 중간 선거가 있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14,000포인트를 다시 탈환하는 일단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연말까지. 이게 일단은 제 예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일단은 10,000포인트를 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자, 변수가 하나 좀 생긴 거는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 뭐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따가 한국장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한국장 2,220포인트에서 2,270포인트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9월 말까지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는 최하 2,220포인트는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2,340포인트였나요?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 안에 지금 한 70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나죠? 2,340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시장의 변수는 지금 조금 있다.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잠깐 내리고 차트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거를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7월에는 그러면 왜 자이언트 스텝을 안 가고 빅 스텝을 예상을 하느냐. 자, 시장의 충격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충격을 받아야 되고 경기는 하강을 해야 하고 실업률은 올라야 물가가 잡힌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상품에 돈을 쓰면은 그 상품은 그 돈의 값어치를 해야 되죠. 자,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2022년 차트를 보시면 자, 제가 선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2022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섹터를 첫 번째 섹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섹터라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와 두 번째 섹터를 나누는 기준은 자이언트 스텝 0.75%입니다. 자, 제가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가야 한다, 무조건 가야 한다라고 5월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추세적으로 자, 1번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한 거는 맞아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시장은 왜 하락을 했나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그 효과로 하락을 했나요? 절대 아니에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를 연착륙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올랐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 때문에 매도 포지션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지수가 하락을 한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을 한 거예요.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1번 섹터와 2번 섹터는요, 색깔이 달라요. 이거는 금리 인상, 어떤 정책으로 인한 하락이 아니다. 하지만 2번 섹터는 다릅니다. 0.75%를 올린다고 하니 0.75%를 진짜로 올리니 아,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서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색깔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0.75%로 시장이 하락한 걸 페드가 목도를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7월에 0.75%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0.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도 시장은 어떻다? 그래도 시장은 반응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방으로 반응을 하리라.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나스닥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열리고 있는 파월 의장의 청문회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연준이 물가를 잡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깜짝 놀랄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추가 인플레이션 가능성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중국의 코로나19 셧다운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 이 문제가 미국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기 침체 우려가 번지면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한 4%가량 떨어져서 3.1% 초반선까지 레벨을 낮춘 상황이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103선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반면 증시는 비교적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미국의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이에 비해서 국내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좀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그러니까 간밤새 미증시는 2% 정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달러 원 환율이 장외에서 1,300원을 결국에는 돌파를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셀 코리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미치게 될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해왕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계속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 화면 한번 보면서 그냥 얘기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금리 이제 같아졌죠? 네. 그렇죠. 지금 앞으로 예상 경로가 미국 기준 금리랑 한국 기준 금리는 확연하게 다르죠.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에 빅스텝 얘기가 지금 나올 거예요. 이제 물가를 확인하고 이제 빅스텝을 할지. 네. 빅스텝은 50베이시스 포인트인데 결국은 역전되겠죠. 지금 일부 이제 여의도 시각에서 리포트 시각에서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시장은 뭐예요? 코스피 시장은 정말 좋은 시장입니까? 외국인들 시선에서 한번 얘기를 솔직하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놀이터다. 놀기 좋다. 왜요? 여러분들 외인에 대한 어떤 이 헤지펀드 구성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단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죠. 단기로 빠져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유동이에요. 외인 자금에 대해서. 근데 기본적인 그 조건은 한미금리가 어느 정도 적정치가 있었을 때 조건이 굉장히 수렴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지금 상황이 먹을 게 없네. 이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먹을 게 없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예요. 네. 네. 그 리보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풀라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굴리는지에 대한 구조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외인 소급이니까. 네. 우리는 코스피를 분석하기 전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먼저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코스피를 볼 때 어떤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 브라질이 미국이 금리가 10%랍니다. 와 진짜 높네요. 그죠? 만약에 외인들이 자금을 들어가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인데 거기에는 투입을 안 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리스크가 낮은 측면에 속해 있으면서도 성장성이 보이니까 단기 자금에 대한 어떤 니즈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수요가. 근데 지금은 그 조건마저 성립 안 하는
이 연출력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했겠죠. 미국이 갑자기 자이언트를 밟고 이렇게 빠른 궤도로 올라올지는. 선제적으로 6월부터 진행을 했지만 환율이 이제 1350까지는 쉽게 넘볼 자리죠. 1350까지는. 1350까지는 쉽게 넘볼 자리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차트를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일단 쉬지 않을 거니까. 한국 대비해서. 이 지금 가상의 어떤 앞으로 예정치 있죠. 예정치. 이 예정치가 환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떤 화면을 비출 거냐면 2018년, 19년도 똑같은 연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국내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환율 관련해서는 같은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거의 뭐 99.9% 같은 생각입니다. 마스터님하고. 한국 시장이 4쿼터에도 굉장히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환율 때문에 제가 시장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뭐 많이 드렸고, 네. 어차피 문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죠. 러시아 전쟁하고 금리인데, 네. 사실상 러시아 전쟁보다는 지금 이 상황은 금리가 거의 뭐 100%라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예. 금리 똑같죠. 금리 똑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더 높은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오늘 나스닥 차트 잠깐 보면 네.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좋은 건가요, 오늘은? 글쎄요. 일단은 뭐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시장의 뉴스는 어떤 포맷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파월이 어떤 믿음감을 줬다, 불확실성을 뭐 제거하고 있다, 네. 인플레를 지금 잡으려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걸로 오를 수도 있는데, 자, 문제는 한국 시장인데,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뭐 예측입니다만 제가 뭐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자,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시장은 더 밀 겁니다. 왜냐? 자, 아까 그 외국인 놀이터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그 마진콜에 대해서 몇 주 전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하루에 3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마진콜로,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찬스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에 풋을 샀을 것이고, 그러면 시장을 더 밀어버릴 겁니다. 시장을 더 밀어서 마진콜이 계속 나오게 하면서, 그때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일단은 바닥을 한번 찍고 한 번 더 진바닥을 찍은 다음에 시장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상 마진콜이 나온 다음에 바닥에 바닥을 형성하면서 진바닥이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패턴을 일단은 그어 드렸었죠. 레벨 다운 되고 횡보 다음에 레벨 다운, 횡보 다음에 레벨 다운, 횡보 다음에 레벨 다운, 그 다음에 횡보가 갈 것인데, 이 레벨 다운이 아직 끝나지는 않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 레벨 다운이 끝난 다음에 횡보가 또 지속될 것이다. 이때는 이제 시간 조정이겠죠.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건데, 미국 장이 일단은 오르면 다음 날 우리 장이 오르는 게 뭐 70%, 80%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외국인이 뭔가 찬스를 좀 잡은 상황이다. 그러면 시장이 아마 더 밀릴 것이다. 제가 국내 선물 315포인트와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2220포인트입니다. 2200에서 2070 정도.
제가 9월 달에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사실은 70포인트 남았잖아요. 2300 지금 40이니까 70포인트면 내일이라도 일단 칠 수 있는 가격대죠. 그래서 일단은 3조 정도 하루에 마진콜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한두 번 정도 더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조금 암울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국내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가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지금 5%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유가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해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다려보자는 네. 의미가 아직도 강해요. 이게 일단은 관망이다. 왜냐하면은 예. 불과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대였기 때문에 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7월에 이제 사우디 방문 예정도 있고 네. 그 변수가 아마 시장에 대한 완전한 방향성을 만드는 궤도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한 편이라 네. 지금은 사실 어떤 기술적인 어떤 차트의 움직임이다 이 정도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유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등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성균선생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만 봤을 때는 네. 이번에는 아마 유가 빼고 모든 것들이 오를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물가가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치솟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은 유가인데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겠지만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본적으로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그거 드렸던 일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 100달러죠. 100달러를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 93.40달러입니다. 93.40달러 이상에서는 일단은 매수 포지션 보시는 거를 일단은 권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도 또 마스터님들의 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온라인 강연이 아니라 오프라인 강연회인데 부산까지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해양 마스터님. 네, 큰일 났습니다. 네. 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인데 네. 이번에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 한다고 들었는데 이번 강연회에서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팬데믹부터 들어왔던 어떤 자금에 대한 변경 이 부분 할 거고 예. 골도치님께서 뭐 차트 강의를 해주실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설명드렸던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조금 쉽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배워놓으면. 예. 부산 갑니다. 부산 일보에서 해요, 여러분들. 예, 벌써 차 타고 달린 기분이네요. 예, 가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부산 분들 뵙고 좀 회도 한 접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6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또 해양 마스터님과 골도치 마스터님께서 오후 1시 부산 일보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찾아간다고 하니까 경남권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마스터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골드도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 또는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